친환경 토마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박외진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온 개가 있죠. 이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갈 생각이 없는 개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별로 좋지 않은 개인데 이 개를 잡는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도입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즉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지만 사실 농업에서는 특히 유기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는 것이 즉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대체 위협 그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대체 위협군 중에 제 경험상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현대자동차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생산직에는 그때 당시 모든 부분을 대부분 사람이 용접을 하고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로봇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대체 위험 증후군 감성 노동이면서 전형적이거나 반복적인 거. 제가 수도권에 올라올 때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에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행료를 받고 그러는 데가 없어졌죠.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럼 우리 농업 부분은 어떤가? 농업 부분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체보다는 보완이나 협력 관계에서도 우리 농업 부분에서는 그러면 생산성 위주로 가면서 자동화되면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 보면 유기농업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대체가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보시면 밑에 부분은 까만색이고 위에 부분은 하얀색인데요. 이게 씨를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우는 포트입니다. 규격이 30cm, 60cm 간격인데 제가 20년 동안 같은 규격에 같은 구멍에다가 같이 맞춰서 항상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게 5년 내지 6년을 쓸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분리를 할 때 보면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손도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손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2년차 기농 2년차 되신 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왜 굳이 그렇게 꼭 같은 구멍에다 맞춰서 꽉꽉 보관을 하시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우아래 검정색과 흰색의 표시 분리되듯이 한 칸씩 겹쳐서 놓으면 나중에 뺄 때도 얼마나 편리하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여 년 동안 농사 지면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보통 저는 그랬습니다. 기출문제를 주로 풀었는데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근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을 보면 공식을 이해하고 미리 그런 기본을 다졌다는 거죠. 우리 유기농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유기농의 목적에 들어가서 보시면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목적이나 생태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투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투입은 처음에 공격적으로 대단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경쟁력이 있습니다만은
투입을 일단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기기가 지금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의 목적지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황이라든지 국내 현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황을 좀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그림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중국은 0%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7%, 그 다음에 많은 데는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17.4%입니다. 그리고 우회 도표는 우리나라 이 나라 지표 통계청에서 자료인데요. 전농약을 포함한, 지금 전농약은 없어 있습니다만은 전농약을 포함한 무농약 유기농산물 전체 통틀어서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11대 강국이라고 하고 지금 국민소득도 곧 3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0%된 한국, 중국, 미국, 카나다, 우리나라를 뺀 세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다른 나라들은 면적도 우리와 비슷하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의 전망이 있다 없다로 보면 이 통계치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은 계속 요구가 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2세대입니다. 굉장히 행운한데요. 1세대 분들은 어떤 때 농사를 지셨냐면요, 이런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논밭이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지꽃진을 갖다가 희석해서 사용한다든지 모든 걸 혼자 스스로 해가지고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그때 당시는 정보도 정말 많지 않을 때 스스로 다 고생하시다가 최근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2세대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충분한 구조적인 밑바탕이 있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비료가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병이 오면 병을 치료하는 농약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넓은 쪽에는 일반 관행 농가들이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기질 퇴비, 토양 비료, 부산물, 그다음에 규산질 비료 등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에서는 화학 농약은 쓸 수 없습니다만은 석회 유형합제라든지 기계유라든지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 안에 들어 있어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법들을 국가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 농업 하기가 1세대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농산물을 모든 걸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생산자지만 또 일부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 농업에 처음 도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마크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내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비자들한테 소개할 때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크나 색깔이 같습니다.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써져 있고 GAP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혼돈하기 쉬운데요. 이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유기농은 농약, 비료 절대 불가합니다. 이력 추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매년 1년마다 심사를 해서 재갱신해서 그 인증서를 매 해마다 다시 갱신을 합니다. 무농약은, 농약은 당연히 불가하지만 비료는,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을 써도 된다고, 일부는 써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력 추적은 당연히 가능하고 1년이고. 그래서 유기농하고 친환경 농업하고 같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놓고 보면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은 포괄적인 의미고요.
친환경 농업 안에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 것입니다. GAP는 당연히 거기에는 빠집니다. GAP는 농약, 비료 사용이 가능하고 이력 추적은 물론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갱신 기간도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은 여기에 안 써놨는데요. 축산물은 유기축산과 무항생제 축산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소비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70년대에 먹을 식량이 부족하실 때는요,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때 당시 통일벼라는 것은 수확량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통일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밥맛은 없거든요. 양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안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소비의 한 일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쌀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친환경 농산물 채소 같은 경우는 100%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다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들로 봐서도 이제 우리는 배고픈 시절은 지나서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게 사실 소비자들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감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생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욕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요즘 소비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그래프인데요. 밑에는 대부분 같이 가던 말레이시아나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양적 성장은 경제 성장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빠르고 급하게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대부분 아직은 생산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산성에 당연히 생산성도 늘어나야겠지만 질적인 특히 유기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원의 개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각종 원소들이 많은 것은 많지만 부족한 것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니비의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은 100점 맞고 예를 들어서 역사는 50점 맞았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합이 450에 평균은 90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업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할 때 건강한 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일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비용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좋은 터에 집을 장만도 하고 옆에 정말 좋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줄 그런 멘토를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내가 좋은 시설이나 좋은 농자재를 써서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여러분들 TV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배추가 그냥 있거나 갈아엎거나 이런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 중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실의 환경, 작목 선택, 시설 내 작물 환경, 생리, 병해충, 시설원에 이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유기농을 하면서요. 지금은 우리가 백색 혁명이라고 그러죠. 비닐 온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농촌진흥청 표준 설계로 나온 건데요. 연동 온실인데 이게 평당 약 40만 원 정도 합니다. 옵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정도 온실을 갖고 있는데요. 평당 40만 원이면 우리가 1000평이면 약 4억이죠. 땅값 빼고요. 굉장한 투자죠. 이걸 어떻게 활용한지 그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온실, 좋은 온실들은 대부분 겨울에 난방까지 가능하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유기농한 입장에서 무가온을 합니다. 즉
난방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요. 오이, 그 다음에 오이 끝나고 나면 벼육묘를 합니다. 벼육묘를 하고 난 뒤에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지금이 12월인데요. 12월 말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특징은 난방기 대신 다각 보온재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얇은 옷을 입고 집에서 추우니까 보일러 기름을 떼서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복을 하나라도 더 입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사실 땅의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일러를 떼서 땅의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저희는 볏짚을 활용하고 두둑을 좀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투명한 멀칭을 활용합니다.